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Challenger, go with throttle up. 짧은 침묵, 그리고 폭음. 평범한 아침,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그날 아침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평범한 우주 발사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그 누구도 앞으로 73초 뒤 전 세계가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아침 기온은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고 발사대 곳곳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사 직원들도 이런 날씨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뉴스는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한 명의 특별한 승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타 맥컬리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평범한 시민을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우주인도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티처 인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국 전역에서 11,000명이 넘는 교사가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크리스타 맥컬리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아이들은 TV를 통해 실시간 우주 수업을 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은 들떠 있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챌린저에는 7명이 탑승했습니다. 지휘관 프랜시스 스코비, 조종사 마이클 스미스, 임무 전문가 앨리슨 오니즈카, 주디스 레저닉, 로널드 맥네어, 그레고리 자비스, 그리고 크리스타 맥컬리프. 그들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발사대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주왕복선은 이미 24번이나 성공적으로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이었습니다. 실패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69년 인류는 달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우주왕복선.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 나사는 말했습니다. 우주비행은 곧 일상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매주 발사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업도, 학교도, 일반인도 모두가 우주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그만큼 챌린저호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찾아옵니다. 발사 당일 새벽, 기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발사대에는 고드름이 매달렸고 거대한 연료 탱크에도 얼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은 차분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 연료 정상, 통신 정상, 궤도 계산 정상.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한 통의 전화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몇 시간 뒤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가 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같이 숫자를 셉니다. 거대한 엔진이 깨어나며 불꽃이 분출됩니다. 챌린저호는 천천히 지면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환호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사 후 단 0.678초, 이미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작은 이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밀리미터 크기의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73초 뒤, 그 작은 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Velocity 2,900 feet per second, altitude 9 nautical miles, downrange distance 7 nautical miles. 처음에는 박수가 멈췄고 환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그 누구도 방금 본 것이 사고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사 관제실 역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제는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영화처럼 거대한 폭발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탑승한 승무원실은 기체에서 분리되어 상승 관성으로 한동안 계속 이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상산소 장비 일부가 작동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최소한 일부 승무원이 분해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나사는 의식이 정확히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또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실은 이후 약 2분 45초 동안 낙하한 끝에 대서양 해면에 매우 큰 충격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는 충돌이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계 결함일까? 테러일까? 예상하지 못한 폭발일까? 그러나 조사관들이 발사 장면을 한 프레임씩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발사 직후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검은 연기가 이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링. 이 고무링은 고체 로켓 부스터 내부에서 섭씨 3,000토가 되는 화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밀봉 장치였습니다. 발사 순간 엄청난 압력이 고무를 밀어붙입니다. 정상적인 온도였다면 고무는 즉시 눌리며 틈을 완벽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플로리다의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고 고무는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압력을 견디며 즉시 밀착해야 할 오링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를 예상할 수 없는 비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나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발사 전날 밤 엔지니어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절대 발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경 약 7mm의 작은 고무 오어링 하나가 73초 뒤 7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챌린저호의 잔해는 몇 달에 걸쳐 대서양 바닥에서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폭발 이후 그 7명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